전화벨 소리가 울릴 시간은 아니었다. 밤 11시를 넘긴 서울 아파트 복도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잠들 준비를 마치고 침대맡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낯선 번호 하나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떠올랐다.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였다. 받지 않는 쪽이 아마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지 못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내뱉은 인사 뒤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치 30해 동안 잠겨있던 시간이 누군가의 숨 사이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팀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퇴근 직전에 막내가 반쯤 장난 섞인 목소리로 물었을 때만 해도 이 밤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아냐, 오늘은 진짜 간다. 나는 모니터를 닫고 서류철을 한 장 정리한 뒤 자켓을 걸치며 대답했다. 진짜요? 증거 사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내가 웃으며 휴대폰을 들이대자 옆자리 동료가 거들었다. 우리 팀장님도 사람이라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나이 아니 연차가 몇 년인데 나이를 연차로 돌려 말해주는 배려가 웃기면서도 씁쓸했다. 나는 일부러 과장되게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다들 좋겠다. 집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 있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내가 먼저 멈춰버렸다. 동료 하나가 농담처럼 덧붙였다. 팀장님이 눈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래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진짜 잘 나가는 골드미스인데 남자가 감히 다가오겠어요? 그 말에 모두 웃었다. 나도 같이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입술에서만 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골드미스라. 그 말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하게 들리기 시작했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다 꺼졌다.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 안에 남아있던 낮의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 라디오를 켜려다 말고 나는 손을 그대로 떼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창밖에 붙은 내 얼굴은 어딘가 지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도 나 나름 잘 살고 있잖아. 신호에 멈춘 순간 나는 운전대 위에서 손가락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중앙선 너머로 반대편 차들이 쏟아져 지나갔다. 그 많은 헤드라이트 사이에서 문득 22의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IMF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해, 밤마다 술에 젖어가던 그 사람의 아버지, 망가져가는 집안, 아무 말 없이 달리기만 하던 그의 뒷모습. 나는 급히 라디오를 켰다. 시끄러운 광고 음악이 차 안을 채웠다. 지나간 시간은 자꾸 이런 식으로 틈을 찾아 들어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안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전등을 반만 켜놓은 거실에 앉았다. TV를 켜볼까 하다가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앱 아이콘들 사이로 문자 알림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마이너스 카드 사용 내역, 마이너스 쇼핑몰 배송 안내, 마이너스 엄마의 짧은 카톡 내일 전화할게. 그리고 그 아래 낯선 번호 하나, 10-. 번호 자체는 흔했다.
하지만 발신 시간을 보는 순간 나는 눈을 한 번 더 깜빡였다. 밤 9시 58분. 그 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다. 동료라면 메신저를 썼을 것이다. 가족이라면 이 번호가 아니라 저장된 이름이 떴을 것이다. 잘못 건 거겠지. 혼잣말을 하고 문자함을 닫으려던 순간 새로운 알림이 떴다. 문자 한 통 도착.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자를 먼저 눌렀다. 실례합니다. 혹시 대학교 학과 C 맞으신가요? 내 이름, 학교, 학과 조합해 놓고 보니 너무 오래된 정보라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손바닥에 닿는 기계의 열기와 뒤통수를 타고 내려오는 싸늘한 느낌이 서로 부딪혔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둔 오래된 수첩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설마 그 사람? 생각은 거기까지 갔다가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문자는 아직 읽음 표시가 되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마치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친 것처럼 휴대폰을 쥔 손만 바꾸었다. 그때였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 이번에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웠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리고 손이 따라갔다. 통화 버튼이 눌려지는 소리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잠시 숨소리만 들렸다. 낯선 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딘가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있었다. 저 혹시 대학교 다니셨던 C 맞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다.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처럼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누구세요? 질문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전화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말이 들렸다. 저는 그 사람의 후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사람. 30해 동안 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만 부르던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실 불을 더 켰다. 빛이 조금 더 밝아졌지만 가슴 쪽은 오히려 더 어두워진 느낌이었다. 후배라고요? 내가 되묻자 남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선배랑 군대에서도 같이 있었고 나중에 잠깐 같은 회사에서도 일했었어요. 군대, 회사, 흩어져 있던 단어들이 천천히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근데 왜 지금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이 질문은 내가 이 밤에 이 사람과 더 대화를 이어가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처럼 느껴졌다. 전화 너머에서 종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메모를 뒤적이는 듯한 소리. 죄송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연락드려도 되는 건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의 호흡은 불안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선배가 한 번은 꼭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했거든요. 내 심장이 살짝 비틀렸다. 선배, 그 사람을 부르던 호칭, 그에게 붙어 다니던 단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버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파 팔걸이를 더 세게 쥐었다.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 짧은 문장이 거실 공기를 바꿔놓았다. 나는 스탠드 불을 껐다 켰다.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 머리가 마비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요? 이제 와서. 내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남자가 낮게 숨을 들이켰다. 그게 선배가 예전에 당신 얘기만 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함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수많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그중 무엇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요. 저한테 뭘 원하는데요? 마침내 던진 질문에 남자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내놓았다. 한 번만 와주실 수 있나요? 병원의 이름과 병실 번호와 면회 가능한 시간. 그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다. 그 사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물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번호를 찾고 전화를 드리는 것뿐이라서요. 말을 마친 뒤에도 남자의 숨소리는 한동안 끊기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 근처에서 맴도는 것처럼. 생각해 볼게요.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 줄뿐이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통화가 끊기고 나서야 나는 내 손이 얼마나 차가워져 있는지 알았다. 통화를 마친 뒤 나는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TV도 불도 음악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서서 창문 밖 불빛만 바라보았다. 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나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겨울 냄새가 비좁은 공간에 고여 있는 듯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실내라 숨이 하얗게 보이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던 그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씨,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옆집 아주머니였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건물 사람들 얼굴은 대충 다 아는 눈치였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편의점이나 다녀오려고요. 나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살피더니 문득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얼굴이 누굴 좀 떠올린 사람 얼굴이네. 네. 아까 복도에서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더라고. 이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길래 택배 찾는 줄 알았지. 젊은 남자. 나는 반사적으로 조금 전 통화했던 남자를 떠올렸다. 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기억을 더듬듯 시선을 위쪽으로 올렸다. 키는 크진 않고 옷은 꽤 얌전하게 입었는데 표정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 집 앞에 선 사람 같더라고. 설명은 추상적이었지만 묘하게 그림이 그려졌다. 벨은 안 누르고요? 안 누르더라. 내가 물으니까 여기 씨 사시나요? 그러길래 그냥 맞다고 해줬지. 내 이름이 이 복도에도 오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근데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고맙다고만 하고 그냥 내려가더라니까. 아주머니는 별거 아니었다는 듯 웃었다. 옛날에 그 씨 남자친구 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생각나더라고. 그때도 자주 복도에서 서성였잖아. 전화 안 통한다고. 그 말에 나는 숨이 잠깐 멈췄다. 그걸 기억하세요? 아유, 그걸 어떻게 잊어. 그때 씨 맨날 울면서 전화기 들고 왔다 갔다 했잖아. 내가 괜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주머니의 웃음에는 어느 정도의 애틋함과 가벼운 장난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이 복도에서 그렇게 울면서 전화를 붙들고 서 있던 내 모습을 누군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지는 묻지 않을게. 근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주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나는 한동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은 가끔 너무 많은 조각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곤 했다. 편의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다. 멀리서도 밝은 형광등이 밤 공기를 뚫고 흘러나왔다. 나는 자동문을 밀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에 먼저 안도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인사를 했다. 나는 계산대 쪽을 본능적으로 바라봤다. 잠깐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답을 건네는 눈빛, 웃을 듯 말 듯한 인맥, 귓가를 넘어가는 낮은 음색이 어딘가 닮아 있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고 라면과 삼각김밥이 놓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이 선반 위에서 같은 제품을 몇 번이고 집었다 놓았다. 이 사람한테 내가 누구처럼 보일까? 말도 붙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추워서 잠이 안 오죠? 점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오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괜히 머리가 시끄럽잖아요. 그 말이 가벼운 농담임을 알면서도 왠지 깊이 박혔다. 그냥 좀 생각 정리하러 내려왔어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편의점 바깥쪽 유리를 가리켰다. 저기요.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전화 받는 남자 한 명 있었거든요. 나는 숨을 삼켰다. 여기요? 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출근복 같기도 했고 맨날 사람 기다리는 사람처럼 전화 붙들고 서 있더라고요. 많이 고민하는 얼굴로. 설마 아까 통화했던 그 남자는 아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산대 위에 컵라면과 물을 올렸다. 오늘은 안 오네요. 이상하게 점원은 그렇게 말하며 바코드를 찍었다. 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컵라면을 먹었다. 라면에서 올라오는 김 너머로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다. 불이 꺼진 집들도 있었고 아직 깨어있는 집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을 손바닥에 적어두고 언제 꺼내야 할지 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아까와 같은 무게인데 이제는 손이 잘 뻗어가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기도 전에 나는 먼저 서랍을 열었다. 서랍 맨 뒤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빨간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22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그 사람과 처음으로 버스를 놓쳤다. 같이 걸어가는 길이 더 좋아서 촌스럽지만 솔직한 문장들이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함께 밥을 먹던 구내식당, 강의가 끝난 뒤 도서관 계단에 앉아서 마시던 자판기 커피,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 함께 서 있던 우리, 수첩 한가운데쯤에서 멈춰 있는 날짜들이 있었다. 98년 겨울 즈음, 갑자기 글이 줄어든 시기. 요즘 그 사람 얼굴을 자주 못 본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나한테 말을 안 한다. 짧은 문장들 사이로 당시의 공기가 스며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페이지 위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때 내가 뭘 더 물어봤어야 했나?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라 더 많은 장면들이 다른 빛으로 보였다. 그때의 나는 내 상처만 보느라 그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통화 목록 맨 위에는 조금 전에 번호가 그대로 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만 보다가 결국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말씀하신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30해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알람은 평소와 똑같이 울렸다. 오전 7시 30분. 늘 그렇듯이 나는 습관대로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먼저 찾았다. 화면을 켜자 상단에 작은 말풍선 하나가 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 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보낸 문자 아래로 짧게 도착한 답장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문장.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부탁과 안도가 숨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더 떴다. 엄마, 오늘 바람 많이 분다더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 나는 웃음도 한숨도 아닌 애매한 숨을 한번 내쉬었다. 응, 오늘 좀 바빠. 저녁에 전화할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엄마에게 말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출근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로 동료들의 얼굴이 지나갔다.
내가 하루쯤 자리를 비워도 회사 일은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병원행을 미루면 어떤 일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옷 이걸로 괜찮을까?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도 이상했다. 하지만 너무 대충 입고 가기엔 오늘이 아무 날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단정한 코트 하나를 꺼내어 걸쳤다. 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한 번 더 떨렸다. 엄마, 우리 오늘도 파이팅? 짧은 응원 한 줄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 하루가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 유리 외벽에 비친 회색 하늘과 건물들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자동문이 열리자 손 소독제 냄새와 옅은 소독약 향이 먼저 코끝을 스쳤다. 로비에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노부부, 유모차를 밀고 온 젊은 부부,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은 청년까지. 나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말을 꺼내려던 순간 왼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씨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에서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눈매는 또렷했지만 밤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아, 네. 나는 때 아닌 면접장의 선 지원자처럼 어색하게 인사를 돌려주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손등에는 몇 개의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병원이라는 공간 때문인지 그 자국들이 왠지 더 크게 느껴졌다. 여기 조용한 데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휴게실을 가리켰다. 유리창 밖으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도시 풍경이 보였다. 우리는 창가 쪽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다. 주문할 마음의 여유도 무언가를 마실 여유도 둘 다 없었다.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말을 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선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과 어제까지의 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어제 어떻게 연락처를 찾으셨어요?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낡은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는 작은 수첩. 어딘가 내가 어젯밤에 꺼내보았던 그 수첩과 닮아 있었다. 군대 제대하고 회사 다닐 때부터 선배가 항상 들고 다니던 거예요. 그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그 페이지에는 내 이름과 옛 학교 주소, 전화번호 몇 개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딘가 지워졌다 다시 쓴 흔적들이 잉크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걸 보고 하나씩 확인해 본 거예요. 학교 쪽도 예전에 살던 동네 쪽도 다 안 된다고 해서
솔직히 거의 포기했는데 그는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최근에야 졸업생 검색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결국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다. 남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위독하다는 말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고개를 한번 떨구었다. 선배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 나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번 되뇌었다. 병명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는 말을 고르듯 한 박자 쉬었다. 다만 의사 말로는 의식이 맑은 시간과 아닌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손가락을 모았다 폈다. 병명보다 더 궁금한 건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곳까지 가게 됐는지였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남자는 잠시 먼 곳을 보는 사람 같은 눈빛을 했다. 선배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앞에서 뛰고 회사에서도 누가 봐도 버틴다는 느낌이었어요. 군대, 회사, 나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지워보고 싶었다. 근데 버티는 것에도 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집안이 무너진 건 선배가 군대에 있을 때 거의 다 끝났고 제대하고 나서도 선배는 빚 갚는 일을 도와야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 알바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나는 물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 기억엔 거의 10년 넘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 나가고 또 쓰러지고 10년. 그 사이에 나는 다른 회사로 옮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의 경력을 쌓으며 괜찮다는 얼굴을 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현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근데 왜 이제야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왜 이제야 나를 찾나요? 남자는 대답할 말을 찾는 사람처럼 한숨을 천천히 쉬었다. 선배가 좀 고집이 셌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선배는 늘 그랬어요. 내가 이 꼴로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서냐고.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다. 내가 괜히 다시 나타나서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고. 나는 손톱이 손바닥으로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래서 안 찾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나름의 배려였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조금 날카로운 말이 나갔다. 남자는 그 말을 정면으로 맞는 사람처럼 한 박자 동안 그대로 있었다. 저도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진 못하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쳐 조금 더 앞쪽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오늘 학교 앞에 가봤다. 혹시라도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멀리서 누군가를 봤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삐뚤어진 글씨들 사이로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의 시간이
섞여 있었다. 이 수첩이 거의 1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선배가 몸이 좀 나아질 때마다 학교 근처, 옛 동네 근처를 돌면서 이렇게 적어둔 거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수첩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버려진 사람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선배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찾아갈 수 없다면 너라도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줘라.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삼켰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어땠나요? 내 질문에 남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제야 내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선배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위로인지 정확한 관찰인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지금 보러 갈 수 있나요? 나는 묻고 나서야 내 질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깨달았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네. 다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묘하게 어색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안에는 이미 환자 보호자 몇 명이 서 있었다. 우리는 그들 틈에 나란히 섰다. 한 남자가 깨진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작게 대답했다.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니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려니 내가 가는 방향도 비슷한 기적과 절망 사이에 있을 것만 같았다. 남자는 층수를 누르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선배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이에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 그 단어가 엘리베이터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내와 아들입니다. 나는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나와 상관없는 시간 동안 그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을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선배 아내분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선배가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그 사람이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고. 나는 묻지 않았다. 그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펼쳐졌다. 중환자실 안내 표지판이 천장에 달려 있었다. 우리가 걸을수록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중환자실 앞에는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남자는 중환자실 문여 유리창을 가리켰다. 여기서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유리창 쪽으로 다가갔다. 안쪽에는 수많은 기계들과 침대들, 하얀 시트와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불빛들이 보였다. 그중 한 자리, 조금 창가 쪽에 가까운 침대 하나에서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져 있었고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하지만 인매, 턱선, 눈썹의 각도는 지독하게도 익숙했다. 정말 당신이야? 나는 마치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오르내렸다. 가느다란 관들이 팔과 코 주변에 연결되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과 침대 위 그의 얼굴이 잠시 겹쳐졌다. 30해 전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의 뒷모습이 거꾸로 재생되는 것 같았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살짝 대었다가 바로 내렸다. 유리 너머의 공기와 이쪽 공기 사이에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껴있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여기에서 보고 싶어요. 기계의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마치 그의 심장 박동이 눈앞에서 빛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의 아내와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들이 이 복도를 몇 번이나 오갔을지 생각해 보다가 나는 그만두기로 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추측이 아니라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복도 끝 창밖으로 희미한 겨울 햇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눕혀져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속으로 그 말을 삼키고 나서야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나는 그냥 스팸이겠거니 하고 넘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았다. 아침 내내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커피를 내려 마셔도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그 번호가 자꾸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괜찮다. 나에게 나는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건 그저 오늘이 우연히 그가 사라진 지 정확히 30해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라고 믿지 못했다. 거실 한쪽 책장 위에 올려둔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22의 내가 밤마다 울고 적어 내려갔던 문장들이 그 속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였을까? 그 문장들 바로 옆에 오늘 아침에 낯선 번호가 조용히 겹쳐졌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발신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 이 번호를 다시 걸면 나는 아마 30해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열게 되겠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발신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과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받지 않으면 좋겠다.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할 때쯤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톤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서요. 상대방은 21번 고르는 것 같았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성함이?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말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그분이 맞네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30해 동안 내 마음속 어디엔가 언제나 앉아있던 이름. 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하지만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고 무릎이 힘을 잃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남자는 그렇게 물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괜찮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바쁘다며 늘 나 자신을 밀어붙이던 내가 오늘만큼은 어떤 약속보다 이 만남을 먼저 잡아버리고 있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한 번도 그 건물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약품 냄새와 손 소독제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로비에는 이미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옆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고 유모차를 밀고 온 젊은 부부는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 약속한 곳으로 향했다. 저 씨 맞으시죠?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피곤이 내려앉은 눈밑, 그러나 또렷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저 선배, 아니, 그 사람의 회사 후배입니다. 그는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선배,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배로, 직장 동료로, 현실 속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제가 선배 부탁을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병원 로비 한쪽 창가에 붙은 작은 휴게 공간에 마주 앉았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듯 손을 무릎 위에서 한번 깍지 낀 뒤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많이 만져진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커버 한쪽 모서리는 조금 일어나 있었다. 이게 선배가 늘 들고 다니던 수첩입니다.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어쩐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시간이 그 안에 전부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남자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 내 쪽으로 돌려놓았다.
첫 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숫자와 주소, 그리고 내가 다니던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오늘도 학교 앞을 한 바퀴 돌았다.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눈앞의 글자들이 순간 흐릿해졌다.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었다. 제대하고 나서 선배는 몸이 좀 나아질 때마다 항상 이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회사 일이 끝나면 학교 근처,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요.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멀리서 닮은 사람을 봤다. 아니었겠지. 그래도 잠깐 가슴이 뛰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래도 다행이다. 잘 살고 있겠지. 한 줄 한 줄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던 그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남자가 눈을 들었다.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은요. 선배가 늘 그러더라고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이 꼴로 그 앞에 어떻게 나서냐.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괜히 나타나서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턱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사라진 30해 동안 나는 그를 원망했고 나 자신도 원망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를 생각해왔던 것이다.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멀어진 사람. 그 모순된 진심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내가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자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요. 그 한마디가 몸 안의 공기를 싸늘하게 식혀버렸다.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좋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의식이 또렷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거의 잠만 자듯 깊이 가라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선배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제게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못 가면 너라도 가줘라.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줘라. 그 말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30해 동안 굳어져 있던 오해라는 이름의 얼음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한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서며 말했다. 선배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제야 당연한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 그도 30해를 살았다. 나처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바쁘게 아내분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이미 여러 명의 보호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중환자실역 작은 유리창 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여기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안쪽에는 여러 개의 침대가 줄지어 있었다. 각 침대마다 기계들이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고 가느다란 관들이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중 한 침대, 창가 쪽에 가까운 자리에서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머리칼에는 흰빛이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인매의 각도, 눈썹의 모양, 턱선이 내려가는 방향까지도 내 기억 속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정말 당신이야?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또래의 나이로 보이는 얼굴, 수면 부족과 걱정이 겹겹이 쌓인 눈과 그 옆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한때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현재였다. 나는 유리창에 손이 닿기 직전에서 멈추었다. 이제야 여기에 와 있구나.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은 들어가지는 마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분께는 선배 얘기를 조금 드린 상태입니다. 선배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요. 혹시라도 한 번쯤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당장 오늘 바로 그 앞에 세우는 건 조금 잔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창 너머 그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지금 저 자리는 저 사람들의 자리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스며들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었구나. 그가 나 없이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 사실이 서운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묘하게 뒤섞였다.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리창에서 조금 떨어져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 남자가 입을 열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말이야. 나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지키지 못했던 거라고. 그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그 문장이 복도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병원 특유의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호출음. 그 모든 소리 위로 22의 여름이 조용히 떠올랐다. 강의실 창가에서 내 쪽으로 돌아보며 웃던 얼굴. 비 오는 날, 같이 쓰던 투명 우산 아래 서툴게 내 손을 잡던 손. 그 사람은 늘 나보다 나를 더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떠났던 것이다. 왜 이제야 이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묻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배는 한 번도 당신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요.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30해 동안 나는 그를 원망하며 내 삶을 버티듯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복도에서 그의 진심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심을 정작 본인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저 안에서 누워 있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조금은 늦었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늦었죠. 그래도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대신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조금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30해 동안 쌓인 오해가 이렇게 하나씩 풀리는데도 시간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겼다. 자동문이 열릴 때 또다시 손 소독제 냄새가 스쳤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향처럼 느껴졌다. 밖에는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내려앉으며 길 위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병원 건물을 한번 돌아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일까? 그 사람은 저 안에서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을 것이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 복도를 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채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잠시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끝낼 수도 있다. 30해 동안 몰랐던 것처럼 다시 모르는 척 살아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한 번쯤은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내 마음을 조금은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느냐고, 왜 그렇게 혼자서만 아파했느냐고,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야 서로의 진심이 닿게 되었냐고. 그 모든 질문을 언젠가 한 번은 조용히 꺼내 놓아야 할 것 같았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번지는 하늘 위로 희미하게 저녁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30해가 지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었구나. 나는 작게 웃었다.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해지는 웃음이었다. 그래, 도망치지 말자.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다음 면회 시간에 다시 이 병원을 찾겠다고 그의 눈이 떠 있든 잠들어 있든 상관없이 한 번은 꼭 그 앞에 서보겠다고. 그제야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30해 동안 멈춰있던 계절이 이제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파트 D. 다음 면회 시간은 이른 아침으로 잡혀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30해 전에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도 나는 창문 앞에 서서 같은 자세로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뿐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에 꺼내두었던 작은 수첩과 그가 남긴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편지는 오늘만큼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내가 내 말을 하러 가는 거야. 그를 원망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또 내 자신을 탓했던 30해를 그 앞에서 한 번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았다. 현관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한 번 더 여몄다. 나이를 먹는 동안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괜찮아.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고 나서야 나는 문을 열고 겨울 아침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전날과 비슷한 공기가 떠 있었다. 다만 오늘은 내가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았다. 어제 이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으니까. 중환자실 쪽 복도로 향하던 길, 어제 나를 안내해 주었던 후배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셨군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상태가 어떤가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루하루가 다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의식이 또렷한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오늘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복도 끝 중환자실 앞 작은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제 유리창 너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텀블러를 쥐고 있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에도 피로가 깊게 묻어났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배가 먼저 나섰다. 여기 선배가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던 분입니다. 그 말에 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조용했다. 아니에요. 나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제가 오히려 이제야 온 거라서요. 우리는 중환자실 맞은편 복도 끝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먼저 입을 연 건 그의 아내였다. 남편이 몇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요. 그녀는 내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겠구나 싶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22때의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생각보다 더 솔직해서 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은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였다는 사실도.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이 22에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조금은 부러웠거든요. 나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부러우셨다고요? 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첫사랑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절의 남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녀는 손에 쥔 텀블러 뚜껑을 천천히 돌렸다. 그래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요? 힘들어질 때마다 같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워하는 사람을 부를 때의 얼굴로요.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나는 그녀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줄 몰랐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떠난 게 그냥 제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도 변명도 듣지 못한 채 혼자 남겨졌으니까요. 그건 누구라도 오래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도 끝 창밖으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당신을 가볍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요. 그 사람 눈에 비친 당신은 언제나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천천히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내가 그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 시절의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면회 시간이 다가오자 후배가 우리를 불렀다. 지금이라면 아마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우리를 잠깐 멈춰 세웠다. 보호자는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아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깐이라도 먼저 들어가 보시겠어요? 나는 놀라서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당신이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먼저. 그 사람의 30해 중 저와 함께한 세월보다 당신이 남편 마음속에 남아있던 시간이 더 길지도 몰라요. 그녀는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저보다 당신이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전 이 사람 옆에 매일 있을 수 있잖아요. 손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한 번뿐이니까요. 먼저 다녀오세요. 그 말에 결국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계 소리와 규칙적인 숨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의 침대는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벨소리 대신 심장박동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보면 22의 그가 그 안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녕.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입술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30해 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들, 하고 싶었던 원망들, 그리고 하지 못했던 고마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손등 위에는 작은 멍 자국과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살짝 올렸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다. 오랜만이야. 드디어 그 한마디가 나왔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 순간 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정말 느리게 그의 눈이 떠졌다. 흐릿한 초점이 천장을 한번 훑고 옆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멈췄다. 너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적은 숨을 모아 그가 말했다. 그 한 단어에 30해 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응, 나야. 그의 입술이 작게 떨렸다. 참, 늦었지. 그 말이 어쩐지 나를 향한 사과처럼 들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냐, 오히려 내가 더 늦었어. 그는 한번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때 미안했어. 짧고 거친 숨 사이로 간신히 이어지는 말이었다.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서. 나는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아. 생각보다 쉽게 대답이 나왔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 노력했다. 오늘은 그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만 걱정했어. 짧은 숨 사이로 조각난 문장이 이어졌다. 내 옆에 있으면 너까지 같이 무너질까봐. 나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그래서 군대 갔어. 도망치려고 간 게 아니라 살려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22의 그가 있었다. 근데 주소도 번호도 다 끊겨버려서 편지 한 장 제대로 보내지 못했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편지들 못 받았어. 조금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때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다는 거. 그는 눈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띄웠다. 그래도 너는 원망했겠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많이 원망했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사람이라고. 끝까지 버린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 그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근데 나는 말을 이었다.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조금 생각했어. 30해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원망했다는 건 30해 동안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구나.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고마워. 그 한 단어는 내가 30해 동안 속으로 수없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도 굉장히 잘 살았어.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이야.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에도 나는 나대로 웃고 울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 그 말은 그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내 인생은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으니까. 다만 어디 한 구석에 당신이 늘 남아 있었을 뿐이지.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다행이다. 그 말과 함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게 손짓을 했을 때서야 나는 비로소 손등 위의 힘을 조금 풀었다. 조금만 더 괜찮을까요? 내가 묻자 간호사는 잠시 병실 앞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볼게.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져 목이 잠시 메었다. 나는 아마 또 울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다시 원망할지도 몰라. 사람 마음이란 게 늘 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당신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놓아주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있는 건 아닐 거야. 아마 평생 어딘가에는 남아있겠지. 하지만 그게 나를 붙잡아두는 쇳덩이가 아니라 그냥 한때 참 많이 사랑했던 계절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 같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움직였다. 고마워. 와줘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한 줄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도 고마워. 그 말과 함께 나는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중환자실 문을 나왔을 때 복도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다. 잘 다녀오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내 눈가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당신도.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앞으로는 제가 남편 옆을 지킬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30해 동안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조용히 웃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부탁할게요. 그녀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30해 전 그가 떠나던 겨울에도 눈이 내렸던 것 같았다. 그때의 나는 눈을 보며 울었고 오늘의 나는 눈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의 계절은 끝난 게 맞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마주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조용히 덮어도 괜찮은 한 권의 책과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 위로 눈발이 부딪혀 작은 자국을 남겼다가 곧 녹아내렸다. 나도 이제는 내 계절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다시 사랑을 시작하든 혼자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채워가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22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아마 평생 그 사람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겠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나를 붙잡아두는 족쇄가 아니라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버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잘 있어. 입모양으로만 그렇게 말해보았다. 돌아오는 길 위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계절은 끝났지만 그 계절이 남긴 사랑의 잔향은 앞으로의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사람마다 마음 한켠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오래된 시간에 작은 온기 하나 닿았다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함을 다음 계절까지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천천히 다시 만나겠습니다.